안녕하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처럼 부부관계에서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었던 자신감이 어느 순간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속으로만 받아들이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력 저하와 피로가 계속되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 공장이 점점 멈추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서부터 혈관과 관련된 위험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단 15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활력으로 가득한 아침을 되찾고 부부의 밤이 여전히 20살처럼 뜨거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치고 참고 사는 삶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활력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가족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혼자 속으로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몸속의 불꽃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약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5세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은퇴 이후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와 대화도 줄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그 말에 더욱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그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고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고 존엄이며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활력 있게 웃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검증된 경험과 삶을 바꾼 사례에서 얻은 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단지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다시 세우고 인생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늘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탓합니다. 그래서 홍삼, 녹용, 값비싼 보약을 찾아 먹고 또 다른 보충제를 억지로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잠깐 좋아지는 듯하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늘 가지와 잎이만 돌보고 뿌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활력과 에너지는 가지와 잎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나무 전체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뿌리, 그것은 바로 장, 창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면역을 만들며
호르몬 생산까지 관여하는 숨겨진 공장입니다. 현대의학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장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몸이 쓸 수 있는 영양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짜고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이 균형은 무너집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고 해로운 균이 차지합니다. 그 결과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 물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전신을 공격합니다. 그 독소가 혈관을 손상시키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뇌로 올라가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활력 저하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피곤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과 우울감이 덮쳐오는 것이지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활력이 높고 자신감이 유지되었습니다.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 수치 역시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CRP가 높으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반대로 CRP가 낮아지면 활력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 선생님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동안 장 건강을 되살리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고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을 줄이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CRP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장이라는 뿌리였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장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활력으로 빛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보약이나 영양제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몸의 뿌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활력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뿌리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듣고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뿌리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뿌리가 회복되면 나무는 스스로 살아나듯이 몸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살림 설계도라고 부르는 4가지 원칙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4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자지 못하는 것이죠. 장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그런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호르몬 생산도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유지하는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낮았습니다. 그러니
깊은 잠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 스마트폰과 술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장 건강과 호르몬 분비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흔히 땀만 흘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강도 높은 운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저항 운동은 노화로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 환자들 가운데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걷고 주 2세 4회 밴드 운동을 하며 체중이 줄고 활력이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장은 먹는 음식에 따라 바로 반응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해로운 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속의 섬유질, 콩류와 곡물은 유익균을 살립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필수적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회복되고 몸 전체의 면역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염증 지표가 낮고 활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적인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감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그리고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 호르몬 수치 같은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늘 피곤하다고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빈혈과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알자 치료 방향이 분명해졌고 불필요한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되살림 설계도입니다. 숙면으로 몸이 회복하고 운동으로 근육과 호르몬이 살아나며 올바른 식습관으로 장이 회복되고 수치로 현황을 점검하며 방향을 잡는 것. 이 네 가지가 합쳐질 때 몸의 뿌리가 되살아나고 그 뿌리가 다시 에너지와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늘 피곤해 약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로잡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20분 걷기, 저녁에는 작은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조금씩 바꾸어 김치와 된장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뒤 그의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테스토스테론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 함께 다시 대화하고 웃게 되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살리면 가지가 살아나듯 장을 회복하면 활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무겁고 지쳐 있어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설계도를 넘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온 강력한 열쇠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단 한 잔의 작은 의식입니다. 이어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받아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황금 습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의 끝, 잠들기 전 단 한 잔으로 몸의 뿌리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핵심은 발효와 자연의 조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한 잔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과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습관은 본질적으로 장내 유익균을 깨우고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회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입니다. 막걸리를 예로 들면 반드시 생쉥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도록 살균 처리된 제품은 단순히 달콤한 음료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들어있어야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내 환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바로 천연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 꿀에는 미네랄과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정화하고 몸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특히 꿀에 함유된 붕소라는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꿀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계를 되살리는 핵심 연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 비율과 시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마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막걸리 반컵, 약 100ml, 꿀 한 큰술.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고 적게 마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들기 전 1시간. 이 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고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과 꿀이 이때 들어가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는 온도와 방법입니다. 술은 시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다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막걸리는 오히려 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냉장에서 꺼내 10분 정도 두었다가 살짝 시원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은 그대로 섞어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안주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전이나 김치를 곁들이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오직 순수하게 한 잔만. 그것이 황금 습관 의식의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간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꿀 대신 다른 유익균 먹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작은 의식을 전했고 그 결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무기력으로 고통받다가 이 습관을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부부 사이에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황금 습관 의식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잔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수천억 마리의 살아있는 미생물과 자연의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몸속 뿌리를 살리고 잠든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 하나가 내일 아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몸은 항상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제가 이 습관을 황금 의식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의식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변화입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곧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분이나 느낌으로만 건강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야말로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 습관 의식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전과 후를 수치로 기록해왔습니다. 먼저 68세의 한 남성 환자 사례입니다. 그는 늘 피곤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오래전부터 사라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낮았고 염증 지표인 HSCRP는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습관 의식을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생막걸리 반잔과 천연꿀 1스푼,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작은 습관 하나. 8주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HSCRP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테스토스테론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즐겁고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해요. 또 다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금세 깨고 약을 먹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져 남편과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황금 습관 의식을 권했습니다. 단, 알코올이 부담될 수 있어 꿀과 따뜻한 보리차를 섞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약을 끊고도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볍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활력 점수가 평균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꿀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HSCRP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며 마음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수치가 좋아진 뒤 환자들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희망을 잃었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아옵니다. 부부 사이에 잃어버렸던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어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수치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수치가 변하면서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습관 의식이 가진 힘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보약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의식 하나가 몸과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이 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나 복잡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단 한 잔, 아침에 2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런 단순한 습관이 쌓여 몸의 뿌리를 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거창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어떤 환자는 처음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실천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을 주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무기력하게 TV 채널만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잔의 황금의식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아침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잠들기 전 한 잔의 황금 습관의식,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오늘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내일은 더 활기차고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몸의 활력과 마음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여전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가 되어 나이를 넘어 삶을 활력으로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다시 불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밥을 반으로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만 먹는데도 뱃살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병원에서 재는 혈당 수치는 오히려 오르기만 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의지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우리 몸속 세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세포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 들어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곧잘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세포는 점차 굳어져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빠져나오지 못해 몸속에 쌓입니다. 그 결과 혈당은 치솟고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의문이 풀립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피로만 쌓이고 왜 채식을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모든 이유는 굳어버린 세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 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농도와 방법으로 마시는 소금물은 오히려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어 영양분이 들어가고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며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후 500일 동안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신 결과 허리둘레가 15cm 줄고 혈당은 180에서 90으로 안정되었으며 피로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포의 문이 열리자 몸 전체의 리듬이 살아난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바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금세 탱탱하게 돌아오던 모습. 지금은 눌린 자국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포가 굳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만이 아니라 전신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세포를 환풍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환풍기가 녹슬어 작동하지 않으면 기름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는 탁해집니다. 세포도 굳으면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문을 닫아버린 세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 소금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세포가 굳는지, 소금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뱃살과 혈당, 그리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단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고 밥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늘 170을 넘었고 치마 허리는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내가 게으른 걸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습관으로 들이면서 불과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허리띠가 헐렁해졌고 아침마다 하던 집안일을 끝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와서 오히려 남편과 공원을 함께 걸을 때 본인이 더 오래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변화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포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혈당 변화를 추적한 연구에서도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혈당이 안정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린 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스포츠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 훨씬 빨리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만으로는 세포 안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미네랄이 함께 공급되면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금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밤새 미네랄이 빠져나간 우리 몸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들어오면 세포는 즉시 깨어나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실제로 저도 소금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일 아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버겁고 커피를 마셔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커피 대신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니 오히려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더군요.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금물은 단순히 뱃살이나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중에는 얼굴 붓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발등이 부어 신발을 신기가 힘들어 외출조차 꺼리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소금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눈꺼풀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얼굴이 환해졌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붓기가 사라진 이유는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이 세포막을 자극해 세포 안으로 수분이 다시 들어가고 불필요한 수분은 신장을 통해 배출된 겁니다. 의학적 지표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종 환자의 경우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네랄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붓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체험과 연구 결과를 하나로 모아보면 명확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단순히 물에 소금을 타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잠들었던 세포를 깨우고 몸의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일주일 안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몸의 문제는 정말 식습관 때문일까? 아니면 세포가 굳어버린 탓일까? 답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깨우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소금물 한 잔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딱딱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 원인은 바로 미네랄 불균형에 있습니다. 몸의 세포는 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로는 몸속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볼 때 혹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느슨해져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몸의 저장고가 서서히 비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한 뒤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풀리지 않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기 싫고 입맛조차 없는 순간, 이것이 바로 미네랄 부족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미네랄 없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시는 물이라도 미네랄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갈증이 풀리고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셨을 때 갈증이 금세 사라지는 이유, 아침에 된장국 한 숟갈로 입맛이 되살아나는 이유도 바로 미네랄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세포의 문이 열리고 수분과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스포츠 음료나 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분과 화학 첨가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단순합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 바로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는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몸속 에너지 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의 또 다른 환자, 74세 여성분은 수십 년 동안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데도 늘 힘이 들었고
여러 약을 써보아도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열흘 정도 꾸준히 마신 뒤 매일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장의 운동성이 살아나고 수분이 장 안으로 들어와 변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물의 양과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핵심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이 정도가 우리 체액과 비슷한 농도를 이루며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벌컥벌컥 삼키지 말고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세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몸이 적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금방 바뀌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에 매일 물을 주면 조금씩 푸른 잎이 돋아나듯 세포에도 매일 생명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억지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의 근본은 세포의 굳어짐,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애써도 몸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 아침 소금물 한 잔은 그 고리를 끊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의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세포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세포가 깨어날 때 혈당은 안정되고 뱃살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 단 일주일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소금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간단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지켜야만 제대로 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밤새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미네랄과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 위는 텅 비어 있어 흡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만약 아침 식사 후에 마신다면 소금물은 음식물과 섞여 단순히 짠 음식으로만 작용할 뿐 흡수 효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농도입니다. 종이컵 200ml 기준으로 소금 한 꼬집 혹은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린 양이 적당합니다.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체액과 비슷한 농도라는 점입니다. 직접 마셔봤을 때 약간 짭짤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입안에서 마시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소금도 잘 녹고 위장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벌컥벌컥 단숨에 삼키지 마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혀와 잇몸을 타고 돌린 뒤 삼키는 게 좋습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액 분비가 활발해지고 위장도 천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섯째, 흡수 시간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가 충분히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몸속에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 효과가 반감되곤 합니다.
저는 이 20분 동안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 됩니다. 여섯째, 물 섭취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때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야 세포가 꾸준히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야 합니다. 세포막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몸이 새로운 리듬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주, 3주를 이어가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진 걸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 있던 새싹이 봄이 되어야 비로소 올라오듯이 세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실천하신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비염과 잔병 치레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신 뒤로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이 줄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상처가 잘 낫지 않아 걱정하셨는데 요즘은 회복 속도가 빨라져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포를 깨우는 하루의 첫 신호입니다. 아침에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꾸준히 지키기만 하면 세포는 다시 말랑해지고 혈당은 안정되며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컵 하나,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몸은 눈에 띄는 5가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가 되살아나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신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뱃살이 줄어들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세포라면 이 포도당을 받아들여 에너지로 바꾸지만 딱딱해진 세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에만 떠다니고 결국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뱃살입니다. 그래서 밥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뱃살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물은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순간부터 뱃살로 쌓이던 당분은 에너지로 전환되어 몸이 가볍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면 혈관은 끈적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래되면 신장은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 하면서 잦은 갈증과 잦은 소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소금물의 미네랄은 세포의 문을 열어 단기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피 속에서 떠돌던 당이 에너지로 쓰이게 되니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도 차츰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얼굴과 몸의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해져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고입니다. 이 때문에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세포막의 압력을 조절하여 밖에 고여있던 수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공급받아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실제로 소금물을 2주만 마셔도 거울 속 얼굴이 맑아지고 눈꺼풀이 가벼워졌다는 체험담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염증이 완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노폐물을 적으로 착각해 백혈구를 보내 공격하면서 오히려 염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소금물의 미네랄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아연과 마그네슘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감기나 알레르기에 강한 몸으로 바꿔줍니다. 5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운동성이 떨어지고 수분 흡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장벽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활성화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은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건 것처럼 활발히 움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환자분들이 열흘 만에 매일 시원하게 배변을 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유연해지고 몸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식사량을 줄이거나 과도한 운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세포가 깨어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몸의 문제는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뱃살, 혈당, 붓기, 피로, 변비.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뿌리, 굳어버린 세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다시 살리는 열쇠는 아침의 작은 습관,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정제염,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소금까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한 흰색이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정제염은 99%가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짠맛만 낼 뿐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처럼 필요한 영양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매일 아침 정제염으로 소금물을 만든다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건조해 만들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상에서 시작하기에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죽염은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 만든 것으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수억 년 전 바다에서 형성되어 환경 오염에서 자유롭고 철분이 풍부해 분홍빛을 띠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고려할 만합니다. 용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워 중금속 위험이 적고 맛도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종류를 다 사용해 본 결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후 익숙해지고 더 좋은 효과를 원한다면 핑크솔트나 용소금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소금이 아니라 꾸준히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인더에 담긴 소금을 추천합니다. 물컵 위에서 한두 바퀴만 돌리면 정확한 양이 나오고 매일 귀찮지 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은 편리해야 오래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특히 아주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소금물을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어지럼증, 심한 갈증이나 부종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소금물을 마셔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세포를 다시 깨워라, 몸의 근본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뱃살, 혈당, 붓기, 만성 피로, 변비.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세포의 굳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그리고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세포를 깨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답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한 모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을 맞았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 다리에 힘이 이상하게 빠져서 휘청거린 적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른 단계, 더 먼저 드러나는 변화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인 다리에서 곧바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근육 약화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이 착각이 결국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등골이 서늘해지고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한번 발병하면 목숨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지더라도 반신불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관이 좁아지고 그 사이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경고음을 보냅니다. 그 경고의 첫 무대가 바로 우리의 두 다리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뻣뻣해서 자꾸 휘청거리거나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발끝이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제 너무 많이 걸었나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3주 동안이나 무시하다가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지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 덕분에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72세 여성 환자는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져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후회가 찾아오지만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단순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뇌의 신호 체계가 좌우로 교차하기 때문에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같은 복잡한 역할을 동시에 하므로 뇌의 작은 이상도 금세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리의 신호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저리거나 휘청거리는 경험을 했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순간입니다. 작은 신호는 우리 몸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듯 다리의 작은 변화도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의사이자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뇌경색은 뇌의 문제인데 왜 신호는 가장 먼저 다리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혈액순환 구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꼭대기층부터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곧바로 이상을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유지 같은 복잡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문제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면 반대편인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식입니다. 이는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가 다리를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에서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착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조기 경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르는 증상 역시 대표적인 예입니다.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부터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뇌는 매우 정교하지만 동시에 아주 민감합니다. 혈류가 잠시만 줄어들어도 즉각 반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발목과 발끝은 작은 신경과 근육의 협동으로 움직이는데 혈류가 부족해지면 곧바로 발이 땅에 끌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이제 위험하다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리의 이상이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 오는 증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허리 문제라면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영향을 받거나 자세에 따라 증상이 변합니다. 그러나 뇌혈관에서 오는 문제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작은 변화도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먼저 이상을 눈치채고 병원에 모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걸음걸이가 요즘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끌고 다닌다. 어머니가 갑자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같은 작은 관찰이 결국 뇌경색을 막아낸 경우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균형 감각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손발의 협력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손해와 연결된 균형 조절 기능이 흔들리며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리거나 평평한 바닥을 걷는데도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만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리는 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우리가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심히 넘기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의 갈림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뇌경색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귀 기울인 사람과 무심히 흘려보낸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진료하던 어느 날 68세의 하인리히 슈미트라는 환자가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휘청거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 탓일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계산대 앞에서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딸이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왔고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대규모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작은 순간의 주의 덕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72세의 게르트루트 베커라는 여성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운동 부족이지라며 가볍게 여기고 산책을 권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그녀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에 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차가 멈추듯 몸의 경고음을 무시하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의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조기 검진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참아야 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라는 말이 너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국인 환자들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이상해졌음에도 괜찮다며 버티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이상하다, 그냥 병원에 가보자 하고 강력히 권유해서 조기 발견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가족의 관심과 관찰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사소한 변화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은 작은 이상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걸음걸이, 균형, 표정,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단순히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하고도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노화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7가지 전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평생을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한쪽 다리에 힘이 툭 풀리며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운동 부족이라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며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특징적으로 한쪽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때는 쉬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즉시 검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둔해지고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말초신경 문제라면 주로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퍼져 올라가지만 뇌에서 오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진다면 뇌혈류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을 끄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걸을 때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뇌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이 처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들이 먼저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라고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는 경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 감각이라 불리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뇌가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이 기능이 흔들리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런 낙상은 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피곤할 때 잠깐 다리가 떨리는 것은 흔하지만 뇌에서 오는 떨림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이는 뇌 혈관이 막혀 신호가 불안정해져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며 평평한 길에서도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험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균형 담당 부위인 손해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즉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다 라고 안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지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즉,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작은 신호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면하는 순간 평생의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신경학회에 따르면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수치는 120/80이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130/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지난 뒤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거나 막습니다. 결국 이것이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는 뇌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차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은 곧 뇌혈관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고 오메가산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십시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이 좋은 예입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뇌경색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과음을 반복하면 혈압과 혈당 모두 불안정해져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6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낮잠보다는 밤에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십시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걸어 보십시오.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의 변화가 평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을 기록하고 혈당을 체크하며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뇌경색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교훈입니다.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는 뇌가 보내는 경고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며 결국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살아있는 알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이상을 무심히 넘겨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라는 방심과 혹시 이상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경각심, 이 2가지 태도가 인생의 갈림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신호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릴 때, 발바닥 감각이 이상할 때, 걸음걸이가 달라졌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을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듯 몸의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대부분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을 기록하고 혈당을 관리하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름진 음식 대신 생선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하시되 가족끼리 서로의 걸음걸이와 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걸음이 요즘 이상하다. 어머니가 자꾸 발을 헛디디신다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세 가지 단어는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무게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순간 후회는 예방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